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주불은 잡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깊고 험한 산 속엔 잔불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불 진화 후 상황을 전한 YTN의 재난재해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습니다. 그러나 산불 위기 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인데요. 4월 중순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끝을 알 수 없던 산불이 멈춘 그 자리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이례적인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은 진화 이후에도 복구와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피해 이후의 현실과 회복 과정을 함께 비추는 언론의 책임 역시 더욱 중요한 시점인데요. YTN은 이번 산불 재난재해를 어떻게 전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완진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잔불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피해 상황부터 대책 마련까지 YTN이 전한 보도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11곳의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지난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불 발생 213시간 만입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 산불을 두고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큰 불길이 잡혀 다행이긴 합니다만 잔불이 다시 번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크고 또 여전해서 이 잔불 진화 작업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또 소중한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역시 아픔의 마음을 보탭니다. 관계된 내용으로 지난주부터 지역별 산불 소식을 속보 형태로 전하면서 산불 발생 배경과 진화 작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이어지자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불 진화 및 재활화 현장을 집중 보도하고 피해 대응과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산불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 상황을 전한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0일 화마 덮친 청송, 만세루 잿더미, 문화재 피해 심각이라는 보도에서는 경북 청송 보광사라는 절에 만세루라는 경북 유형 문화재가 있었는데 이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산불로 그 주택을 포함해 4,700개소가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사찰이나 문화재 피해도 20건이 넘고 또 보물이나 명승, 천연기념물이나 국가문화유산 피해도 상당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보도입니다.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전했는데요. 수백 년 문화유산 잿더미로 이 시각 안동 보도에서는 산불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었고 총 27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산림 피해를 넘어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지역 문화유산의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농가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영덕 송이, 의성 마늘 등 특산물 산지도 잿더미 보도에서는 버섯, 마늘, 고추 등 지역 특산물 재배지가 불에 타 피해가 컸다고 전하면서 소화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기와 수도, 통신까지 끊긴 피해 지역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전기 끊겨 은어 20만 마리 폐사, 통신 복구 시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불은 산림이나 주택만 태운 것이 아니라 이 전기와 수도, 또 통신도 끊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수습과 복구도 필요한데 장비와 인력 그리고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농작물 재해나 또 주택 화재 보험을 든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산불의 피해는 동물에게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산불이 코앞까지 멸종위기 동식물도 긴급 대피, 보도에서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의 긴급 대피 조치를 전했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는 산청, 하동 산불이 지리산 일대로 확산되면서 이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전했는데요. 산불로 인한 서식지 환경 변화가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동물이 재난 보도에서 여전히 부차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점, 특히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구조의 주요 대상이 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산림의 주택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이나 반려동물, 가축까지 이 산불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했습니다. 이러한 산불 피해 상황을 악용하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포한 상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YTN이 이 사례를 다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악의 산불로 온 국민의 관심과 또 온종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또 복구 작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니 좀 답답했습니다. 26일 보도입니다. 보라색 불꽃, 방화의 증거, 산불 음모론 따져보니라는 건데요. 이날 보도에서는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산불 음모론, 즉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해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재난을 틈타 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했는데요. 산불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비윤리적인 행위가 더해지면서 피해 지역민을 비롯해 사태를 바라보는 시청자에게까지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불 대민 지원의 필요, 군 사칭 대리구매 사기 시도 보도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전투식량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사기 범죄를 시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악용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적하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주의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산불 보도 역시 이 YTN의 제보 영상이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청자 제보 영상이 보도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관련 보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접근이 어려운 산불 현장의 상황은 제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산불의 위력과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 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보도에서는 안동 남선 우체국이 전소된 모습, 뼈대만 남은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도로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강한 돌풍이 부는 현장 등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제보 영상의 보도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보 채널을 소개하며 제보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시청자의 참여와 안전의식 모두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제보 보도가 여럿 있었는데요. 이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YTN이 시청자 제보 영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구분해서 보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리뷰 Y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산불 관련 보도에서도 보니까 기사 제목에 제보 영상 이렇게 밝혀주거나 또 영상 왼쪽 하단에 시청자가 영상을 촬영한 시각이라든지 장소 그리고 시청자 제보 영상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내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앵커께서 제보자가 보내준 그 메시지도 함께 읽어주었는데요. YTN에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이 재난 현장의 피해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을 보내줄 것을 YTN에서 적극 안내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안전한 곳에서 제보할 영상을 촬영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YTN의 제보 영상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정말 영상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선별해서 방송으로 보도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보 화면이나 이런 동영상이 들어오면 당사자와 통화를 해서 내용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워낙 산불 현장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제보자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제법 많았고요. 또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제보 화면을 보내준 분들은 멀리서 보이는 그 피해 상황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그 당시 피해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을 제보자가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나 금액 등을 추정하는 보도를 할 때는 경찰이나 소방서,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당장 산불 끄기에 바쁜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참고로 산불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 21일부터 대부분 진압이 된 3월 29일까지 YTN에는 모두 61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제 사실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좀 10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기존 산불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관련 사안을 다룬 YTN 보도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그 전문 진화 장비와 또 인력을 확충하는 등 그 대형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 위험이 전보다 커지면서 고성능 헬기와 또 전문 교육을 받은 진화 인력 등을 늘리는 데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 강인군, 대형 헬기 확충해야 28일 보도입니다. 이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입니다만 이 장비 등의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에 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 산불의 주불은 진화했지만 그 이후에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그 잔불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불 감시원들이 감시하고 또 진화 헬기를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꺼야 한다고 합니다. 고온 건조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작은 불씨가 언제든 살아나서 큰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산불 진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중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들이 처한 과도한 업무 환경도 조명되었는데요. 이러한 보도는 헬기 조종사들이 인명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난 대응 장비와 인력 운용에 열악한 실태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초기에는 실화 가능성을 비롯한 그 산불 발생 원인 분석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었는데요. 이후에는 고령층 대피의 한계, 재난 문자의 실효성, 산림 구조 개선 등 제도적, 구조적 과제로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경북 북부 산불 주불 진화, 어제 단비의 급진전 대담에서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이번 산불 피해의 상당수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고 재난 대피 문자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서울 면적 80% 탔다. 엿새 만에 경북 주불 진화 대담에서는 함은구 교수가 출연해 고령 지역민의 대피 여건을 설명하며 기존 재난 문자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림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산불 대응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뉴스 리뷰 Y에서는 그 산불 재난 재해 보도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재난재해 보도의 시기별 보도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죠. 재난 발생 시기별로 보면 재난 발생 초기에는 시청자들에게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또 수습을 해가는 시기에는 재난의 피해 규모 그리고 상황을 재정리해주고 또 수습이 어느 정도 된 시기에는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 수립을 위한 여론 형성 그리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불 진화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큰 불이 이제야 잡혔습니다. YTN은 이번 재난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 수립을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책 마련과 수립을 위한 여론을 유도하고 또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보도가 필요한데요. 이번 대형 산불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 산불의 대비를 위한 제도적 대책 수립을 위한 보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손을 놓고 안심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잔불 진화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주민 피해 지원 등의 대책 수립에도 언론의 주목이 이어져야겠는데요. 피해 복구 총력에 이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피해 복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가장 큰 그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현재 그 각계에서 산불 피해 지원 모금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YTN에서도 전국 제9호협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두 곳의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안내라는 제목으로 그래픽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성금 모금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이 화면 하단에 나가는 스크롤 통해서도 전국 제9호협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알리는 등 산불 피해 성금 모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과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노력 역시 각계의 성금 모금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추진 등의 보도 역시 꼼꼼하게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그 산림이 불타면서 산사태와 재선충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후속 보도 역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났던 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경우보다 비가 조금만 와도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 20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그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이 나무 저 나무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재선충을 확산시킬 위험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솔수염 하늘소는 죽은 나무 속에 알을 낳는데 이번 그 대형 화재로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목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더 재선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이제 YTN은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향후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어날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보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구조, 복구가 끝이 아닌 회복 과정까지 함께하는 보도 이어져야. 끝을 모르고 번지던 산불이 진화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이들의 현실은 안타깝고 처참합니다. 언론은 재난 발생과 초기 대응을 넘어서 장기 대피, 주거 재정착, 생계 회복 등 피해 이후의 삶까지 함께 비춰야 하겠습니다. 산불의 긴박한 현장을 넘어 회복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피고 재난 이후에도 사회적 관심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산불 대비 재난방송 시스템 점검하고 개선해야. 산림청 자료를 보면 그 봄에 주기적으로 비가 내려 산불 발생이 적었던 2024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계절과 상관없이 자주 발생하고 파괴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은 유사 재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를 연중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점검하는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초대형 화재에 대응할 소방대응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보도를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대형 산불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산불은 끝나도 이 산불 보도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스피어X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전 국이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지난달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여러 어려움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 지난달 28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까지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기상 악화나 발사 순서 지연 등의 이유로 8번이나 발사일을 연기했습니다. 스피어X가 발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짚고 앞으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될지 간단히 짚은 보도였는데요. 스피어X가 8번의 연기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발사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역할과 앞으로 스피어X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발사에 성공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주 전체를 스캔하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어X 개발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한 비미국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피어X는 적외선으로 전체 우주를 빠르게 탐사하기 위해 선형분광 필터라는 특수한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즘처럼 여러 개의 색깔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천문연은 NISS라는 과학위성 사무 개발을 통해 처음으로 선형분광 필터 기술을 우주 망원경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스피어X 임무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천문연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사에 성공한 스피어X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에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스피어X는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바퀴 반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하는데요. 우주항공청과 나사는 스피어X를 통해 이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 빅뱅 이후 5억 년 시점에 탄생한 은하의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우주 급행창에 대한 수학적 단서 등을 얻음으로써 우주의 역사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사와 천문연의 기대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군인 월급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격오지 부대에서 시간 외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중간 간부와 그 아래 계급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 시간 외 수당 인정 한도를 대폭 올리면서 간부들 사이 월급의 역설이 생겼다는 점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경계부대에선 중간 간부와 하위 계급 간부들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령 이상 중간 간부는 시간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5호봉을 받는 7년차 대위와 7호봉을 받는 12년차 소령을 비교해 볼 때 기본급만 따지면 소령이 100만 원 정도 더 높지만 시간의 수당을 한도 끝까지 받을 경우 대위가 50만 원 넘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간부 간의 월급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짚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보도였는데요. 군에서 중간 간부가 하위 계급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을 지적한 보도였는데 실질적인 군력을 책임지는 중간 간부의 중요성과 최근 5년간의 전역률 통계를 제시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중간 간부의 중요성과 최근 5년간의 군대 전역률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인 장교나 중부사관 등의 간부가 9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년에서 10년 사이인 대위 중사급의 중간 간부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 중사급 간부들인 이들은 군의 허리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대위는 일선 부대에서 중대장급 지휘관이나 대대 핵심 참모를, 중사는 소대장급 지휘자나 부중대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30대인 중간 간부들은 동생뻘 병사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야전 전투력을 책임지는 군의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군을 떠난 간부는 9,481명으로 2022년보다 24.1% 늘었는데요. 이전 7,000명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2023년 처음으로 9,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간 간부 숫자는 4,061명으로 전체의 43%나 됐는데요. 국군 전체 병력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2023년 기준 자발적으로 전역한 대위는 411명인데요. 2019년 271명에서 1.5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중사 상사 계급 자발 전역 인원도 각각 920명과 480명으로 같은 기간 2배가량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이 전역하는 이유로는 구시대적 조직 문화, 긴 업무 시간, 박봉, 낮은 사회적 처우 등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기후 대응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극한 가뭄과 호우 대비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후 대응댐 14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정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 예정인 14곳 중 9곳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5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더 설득해 볼 것이라는 소식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 등 여러 후보지에서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14개 후보지 가운데 반발이 크지 않은 9곳만 먼저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주민 간 의견차가 큰 나머지 후보지 5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대응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앞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를 간략하게 짚은 보도였는데요. 기후 대응댐이 진행되지 못하는 5개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발이 생겨난 건지 전해지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기후 대응댐의 반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강수 패턴으로 극단 상황이 증가하면서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대해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 분산형 물관리 등 다른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자연 기반의 법으로 자연의 고유한 능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하자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토양 추수율을 높이는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해 홍수를 예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댐을 철거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9만여 개 댐 중 1,700개가량이 철거됐으며
유럽에서도 180만여 개의 댐이 있었는데 4,900여 개가 철거됐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의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